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18명 발생을 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1,400명대로 줄어든 거죠. 고강도 거리두기에도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한편 백신 1차 접종률이 50%를 넘은 가운데 오늘 101만 회분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모더나사 백신 701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주말이라 그런지 어쨌든 많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교수님께서 매주 요일별로 분석해 주시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지역 발생이 1,370명이었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847명 확진자가 나와서 모처럼 이제 1,000명 아래 확진자가 나왔고요. 네. 전국에서 생긴 코로나19 확진자의 62%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날짜별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전국에서 발생한 1,370명이라는 확진자 숫자는 전주 일요일이었던 8월 15일 날 1,493명보다 적고 네. 그 전주에는 1,455명이었는데 이거보다도 적습니다. 그래서 약간 감소한 거는 맞고요. 예. 8월 초에 1,150명보다는 약간 많은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7월 초중순, 7월 말 정도까지 이제 수도권의 확진자 숫자가 감소하고 전국은 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 흐름이 역전되면서 8월 초부터는 수도권까지 느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게 조금씩 다시 또 이제 줄어드는 양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만 또 따로 놓고 보더라도 어제가 서울이 383명, 경기가 392명으로 역시 8월 초에 361명, 337명보다 약간은 많지만 앞선 2주보다는 적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그 발생 현황이 이게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타기보다는 이게 한 2, 3주 정도 줄어들거나 또는 이제 안정적이었다 갑자기 뛰는 양상으로 최근 들어서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잦아드는 양상인 건지의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감염자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춤하다가 다시 늘었다 조금 줄었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다시 조금 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휴가철이 좀 끝나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역내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휴가에 따른 감염과 또 다른 그런 확진 전파세를 좀 유의할 필요가 있겠고 또 비수도권하고 조금 명암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이 최근에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수도권이 좀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고 비수도권이 내려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 상향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영향들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도 연이어 늘고 있는데 보니까 20대 사망자도 나왔거든요. 4차 대유행이 좀 길어지면서 나타난 여파라고 보면 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연령대, 사망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60대 이상은 예방접종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효과에 따라서 60대 이상에서는 일단 감염 자체도 적고 그다음에 감염이 되더라도 돌파 감염의 형태로 감염된 사람들은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도 분명히 적거든요. 그래서 60대 이상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에 50대 아래는 지금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예방접종 없이 감염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19의 위험 지표 그러니까 위험을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 중에 이제 연령을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당뇨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인 사람은 젊은 사람도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상하게도 당뇨와 함께 그 비만도 역시 코로나19의 위중증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BMI 기준으로 35가 넘게 되면은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임신부 역시 또 위중증의 고위험군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대 이하는 이런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행 질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돼 있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서 위중증 환자가 전체적인 감염이 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델타 변이의 병독성에 대한 부분도 역시 여러 전문가들 몇 번 얘기를 하시면 역시 거기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입원을 시키는 그러한 비율이 알파 변이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델타 변이 병독성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위중증 환자
숫자가 50대가 161명으로 이제 가장 8월 21일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40대, 30대, 20대 위중증 환자인데 위중증 환자 중에 이제 20대 중에서 사망자도 1명 나왔지만 20대 중에 위중증 환자도 지금 9명 있습니다. 예. 30대도 23명 있었고요. 8월 21일 기준으로. 그래서 젊은 층들에게 감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젊은 층에서의 피해도 조금씩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병상 부족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일부 지역에서 병상 부족 현상이 이미 나타나는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상황인 겁니까? 병상을 이제 전국 규모로 잡았을 때는 뭐 위중증 환자용 병상이든 아니면 준중환자 병상이든 간에 한 3분의 1 정도의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중증 전담 병상 같은 경우는 821개 중에서 273개, 그러니까 3분의 1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지역별로 균형이 잡혀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전이라든지 또 이런 뭐 세종, 충남 이런 쪽에서는 없거나 1개 정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준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는 경북 같은 경우는 없는 그런 지역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지역별 현황을 봐가면서 좀 제대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증 환자들이 들어가는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도 전국에 한 1만 9천 개 정도가 되는데 1만 1,000개 정도가 차 있어요. 예. 아직까지 뭐 여력은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 2,000명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한 긴장이 필요하다. 현재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생활치료센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진 사례가 또 잇따르고 있다고 해서요. 원인을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례죠. 생활치료센터는 사실 생활치료센터 입소 기준 자체가 50대 이하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19의 그 증상 자체가 경증이거나 무증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위중증으로 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이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이후에도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관리들을 진행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돼야 되는 게 생활치료센터 입소 및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안타깝게도 생활치료센터에서 지금 확진자가 숨지는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생활치료센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합니다. 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특성상 코로나19가 지금 심각하게 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산소 포화도를 보거나 아니면 엑스레이 상에서 그 폐렴이 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네네. 겉으로 보고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장비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 좀 있는 경우들이 네.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도 지금 인력 충족 요건에 한 10% 정도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생활치료센터 조금 전에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3분의 1 정도 여력이 있는 건 맞는데 환자가 급증하는 것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도 막 늘리다 보니까 막상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만한 의료진의 지금 그 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이 충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이렇게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에 파악이 좀 늦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돼서 이제 중간에라도 혹시 폐렴이 있거나 그러면 일반 의료기관을 옮길 때 빨리 옮겨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더 지연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다 해결이 돼야 생활치료센터가 보다 더 안전하게 이러한 위경증이나 무증증 환자를 저희가 잘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요새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유흥업소에서 불법 영업하는데 걸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새 유흥업소들은 다 이렇게 대피하는 그 숨김 시설이 다 있나 보죠. 그 따로 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실태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번에 단속을 좀 대대적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틀간만 해도 한 360명 가까이 적발이 됐거든요. 네. 이중 철문을 하고 있다거나 뭐 사람의 눈을 피한다거나 또 호객 행위를 조금 거리가 있는 데서 한 다음에 차에 태우고 이제 이동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영업들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부터 나오는데 일단은 처벌이 좀 미약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방역 위반을 했을 경우에 다중시설에
운영자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정도이거든요. 이 과태료는 아니고 벌금으로 또 형사처벌로 강화되기는 했는데 예. 이걸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처벌은 10만 원이고요. 그러면 야 10만 원씩 내고 술 먹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또. 수도 있겠습니다. 뭐 걸리더라도 그 금액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리에서 내는 그 치르는 술값보다 더 그쵸. 싸겠죠. 예,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이 벌금 벌금이라든지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나올 수 있겠고 예. 중요한 거는 사실 이번에도 경찰력을 한 4,000명 투입해가지고 단속을 했거든요. 단속을 좀 많이 하면은 더 많이 적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적발 사례들을 많이 남겨놔야지 네. 이제 같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처벌 강화도 중요한데 단속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근데 전반적으로 뭐 유흥시설뿐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또 한 번 되새겨야 될 것은 계속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럼 자영업자들은 고통을 받는다는 네네.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국가의 지원은 중요한 것이다. 그쵸. 예, 그래서 재정이라든지 경제적 지원 이런 네.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이제 아깝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여기지 말고 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또 얻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현행대로 연장이 됐고요. 또 짚어볼 만한 내용이 저녁 6시 후 모임 인원은 이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포함해서 4명까지 가능해졌고 식당 매장 영업 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이 된 건데요. 일부 이제 완화된 부분도 있고 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단축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도 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강도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일단 인원 자체가 늘기는 늘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추가 더 이인이 가능하게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돌파 감염의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좀 인원이 늘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오히려 이제 시간은 또 1시간이 단축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예. 9시와 10시는 분명히 사람에게 주는 여러 가지 느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강화됐다는 또 느낌을 받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조치 자체는 사실은 이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뭐 백신의 인센티브다 뭐 아니면 방역 조치에 대한 뭐 강화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조치는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백신의 인센티브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미 예약할 사람 다 했고 예. 지금 이거 해준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당장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 자체는 사실 백신의 인센티브를 보기는 어렵고요. 저녁에 모이는 사람의 인원을 조금이라도 좀 늘림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좀 틔워주는 정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방역이 약간 완화된 거는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가 위험도는 그래도 좀 줄이려는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은 합니다. 예. 예.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식당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4인 모임이 가능한데 집에서는 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식당 카페는 9시까지 4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영업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럼 단속하려고 하면 돌아보면은 사람이 몇 명 모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공간이죠. 네. 근데 집에서는 왜 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집에서 또 그 남의 눈을 피해서 많이 모이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뭐 4인, 2 더하기 2 4인에 적용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동거 가족이 아닌데 가족은 맞는 그 가족 식구 중에서 고연령대의 또 식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 이제 집에 모셨다가 뭐 좀 전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또 추가로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 일단은 통제가 조금 더 쉬운 카페나 식당 말고 가정에서는 이 2 더하기 2 원칙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9시까지로 이제 근데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2+2, 2 더하기 2가 백신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시간 줄인 거에 대해서는 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은 좀 더 굉장히 많이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지난 3차 유행 때 9시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로 돌아간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간에서 위드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위중증 환자에 좀 더 주목을 해서 예. 전체 확진자 수보다 위중증 환자에 주목을 해서 가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확진자 수 총수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을 정부에서도 좀 인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이제 1시간을 줄이긴 했는데 글쎄요 1시간 줄이는 것이 얼마나의 효과가 있을지 이거는 이제 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정부가 뭐 다음 달 말이나 10월 정도에는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는 방역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방역 체계가 달라지는 거며 그러면 과연 다음 달 늦게 잡아야 다음 달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발표가 검토하겠다는 거지 하겠다는 네.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아, 그렇게 얘기가 나온 배경을 보려면은 예방 접종률 70%된 두 국가의 사례를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싱가포르인데요. 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구 590만 명이고 예방 접종률 1차 접종률이 78%, 2차까지 완료한 게 74%입니다. 예. 근데 싱가포르가 5월부터 최근 유행이 일부 있어서 하루에 한 100에서 200명 정도 발생을 하다가 어저께는 35명이 발생을 했고 하루에 보통 한두 명 정도 돌아가십니다. 네. 굉장히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예. 편인 거죠. 반면에 영국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영국 사례를 드시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7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 여태까지 650만 명이 공식적으로 확진됐고 네. 13만 명이 넘게 사망한 국가입니다. 어. 그런데 이 영국이 예방 접종률을 보시면 1차 접종 기준으로 70%, 완료가 61%거든요. 근데 영국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루에 어제 3만 2천 명 정도가 발생했고요. 예. 4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요새 평균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게 하루에 50에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5,200만 명이니까 영국보다 한 20% 정도 인구가 적은데 하루에 대략 한 30에서 한 70명 정도가 추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예. 우리가 2020년에 사망하신 게 1년 동안 30만 5천 명이었고요. 하루에 한 750명 정도 돌아가셨는데 거의 그거의 10%가 지금 계속 초과 사망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예. 영국은 완전 지금 다르네요. 네, 영국은 지금 예방 접종률이 70%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위드 코로나라는 게 예방 접종률이 1차 기준도 70%가 넘었다고 완전히 다 풀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라는 거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율을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관리를 해가면서 피해가 적게 경제를 살리는 걸로 가져가는 거지 예. 영국처럼 완전히 푼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럼 뭐냐?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예방접종이 이제 쭉 진행되는데 아직도 안 받으신 예방접종 안 하신 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이 16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전체 인구의 15% 정도. 그렇고 놓고 보게 되면은 전체 인구의 15%면은 대략 한 800만 명 정도가 앞으로도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네. 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본인의 의지로 이게 불신하기 때문에 안 맞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본인의 의지로 안 맞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그래요? 합니다. 이제 근데 우리나라 정도는 또 굉장히 많이 맞은 거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60%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분들을 그대로 두고 갈 것이냐? 그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안 맞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그냥 네가 알아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관리하려면 의료자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는 것도 생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이 갈 것인가가 위드 코로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 9월 말 10월 초부터 다 풀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하고요. 이런 고위험군 관리를 해나가면서 적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립이 됐으니까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어떻게 코로나19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나갈까라는 정책이 위드 코로나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백신을 많이 접종한 이후에 생각해 볼 단계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람다 변이라는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변이 바이러스 막으려면 해외 입국자들도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 금지되는 제한되는 국가들이 몇몇 있는데 이 람다 변이 바이러스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
그 국가들 좀 제한된 국가들이 늘어났나요? 네, 뭐 조금 줄어들기도 했는데 예. 줄어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들이 이번에 9월 변이 유행 국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람다 바이러스 하면 이제 페루를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페루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람다 바이러스가 얼마 전에 일본으로 또 상륙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또 포함이 됐고 뭐 터키,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포함해서 13개 국가들이 추가로 지정이 돼서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국가에서 입국을 하시면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를 한다면 또 델타 변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지금 델타 변이로 접종 완료한 사람들 중에 이제 돌파 감염을 겪어서 확진자가 느는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일부 돌파 감염이 생기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8월 12일 기준으로 국내에 이 돌파 감염자의 숫자가 2,11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이게 전체 예방 접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땐 굉장히 적은 숫자인 건 맞습니다. 적은 숫자인 거는 맞고 그리고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환자의 비율은 1% 미만. 그리고 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0.1% 미만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이나 사망자의 비율이 분명히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보호 효과는 충분히 이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돌파 감염이 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결과들은 이렇게 예방접종을 했을 때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코로나19 배출량이나 이런 게 거의 뭐 한 10분의 1 정도로 줄고 배출 기간도 준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델타 변이의 특성이 감염 초기부터 굉장히 기존 유형들에 비해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거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데이터를 보시면 예방접종 한 사람이나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나 바이러스 배출량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또 보고가 나왔습니다. 단 차이가 나는 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증상을 발현하고 거의 14일 정도 계속 2주 가깝게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데 반해서 네.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은 대략 한 6일에서 7일 정도까지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슷하다가 그다음부터 갑자기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배출 기간 자체는 훨씬 짧은데 예. 처음에 배출량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보고도 최근에 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델타 변이가 유행하고 이런 돌파 감염이 나오면서 이 돌파 감염자 자체가 굉장히 적기는 하지만 예. 돌파 감염에 의한 2차 감염의 위험성은 델타 변이 때문에 약간 오히려 좀 높아졌다고 생각이 돼서요. 예. 여기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돌파 감염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또 늘어나니까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격리 면제를 했던 그런 제도 자체를 조금 개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 변이가 나오기 전에 정비가 된 제도라서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방접종자의 경우에 바이러스 배출 양이나 기간이 다 짧았고 돌파 감염 자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썼던 건데요.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유행하게 되면서 그런 상황에 일부 이제 변화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있어서 확진자를 접촉하더라도 격리 자체는 면제하고 1회 검사로 끝났는데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이런 게 만약에 일부 돌파 감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은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예전보다는 분명히 올라간 거기 때문에 1회 검사나 이런 정도로는 어렵고 격리 기간 자체를 짧게 가져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격리와 검사를 추가할 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 논문에 보시면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델타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 분명히 바이러스 배출 기간 자체는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델타 변이가 감염을 시키는데 걸리는 잠복기 그러니까 기존의 유형보다 또 더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14일까지 뭐 자가격리를 가져가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초기의 위험한 기간 정도는 자가격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되 그다음에 이 자가격리 해지 기간에서의 검사라든가 중간중간의 검사는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일단 델타 변이 전에 목표를 세운 거겠지만 지금도 계속 어쨌든 70%를 집단 면역 목표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1차 우리 그 접종한 분과 2차까지 접종한 분 그리고 70% 달성하는 목표는 지금 정부가 언제까지 세우는 거예요? 일단은 그 70% 목표는 뭐 오는 11월
이라고 목표를 세워놓은 그런 상태죠. 네. 현재 이제 뭐 모더나라든지 이런 수급이 조금 지체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비관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기는 한데, 근데 예.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11월에 70% 이것보다는 70%라는 목표로 충분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도 이제 그쪽의 기관이라든지 또 전문가들도 70%보다는 상향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한 명이 걸려가지고 두 명에게 전파가 되는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뭐 60%다 70%다 집단 면역 목표가 나왔었는데, 네. 사실은 그보다 더 웃도는 그 목표를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것이 더 큰 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차 접종이 50% 정도가 1차 접종을 하셨고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분이 한 20% 정도 되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델타 변이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70%로 집단 감염은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있던데 맞는 건가요? 네, 70%는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영국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영국이 1차 접종 70%인데도 지금 거의 요새 하루에 3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예.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50에서 100명 나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게 지금 상황에서 완전히 다 열어버리게 되면은 집단 면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역시 하루에 적어도 뭐 2만 명 이상,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사망자도 거의 막 50명 전후반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의 거의 한 10%에 해당되는 초과 사망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 퍼센티지는 저희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코로나19의 전파력 때문에 결정이 되는데, 지금 델타 변이가 기존 유형에 비해서 2배 이상 전파력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80에서 90%. 그러니까 적어도 85%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놓으면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5%면은 그거는 아이들까지 다 맞춰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70%를 왜 설정을 했냐면은 예. 우리나라 인구 5,200만 명 중에서 학생들하고 아이들을 제외한 인구가 대략 한 4,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의 85%가 3,600만 명이고 그게 전체 인구의 70%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못 맞으니까요. 예. 그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고위험군은 다 보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리고 또 이전에 또 감염력을 고려했을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델타 변이가 나왔고 보다 더 전파력은 높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85%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럼 아이들까지 다 맞춰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소규모 감염은 유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본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속하면서, 그리고 또 본인이 기저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본인이 맞으셔야 됩니다. 예. 집단 면역이 된다고 본인이 집단 면역에 의해서 예방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꼭 맞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급 차질을 빚었던 모더나사 오늘부터 2주간 701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수급에는 이렇게 되면 좀 숨통이 트인 겁니까?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걸 따라잡은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7월, 8월에 우리가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정에 따라서 도입을 하지 못한 것이 한 916만 회분 정도가 됩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101만 회가 들어오고 9월 초까지 600만 회가 더 들어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뭐 900만 회 정도 못 들어온 것 중에 700만 회가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은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조금씩 따라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예.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럴 때일수록 다시 깨닫는 것이 백신을 역시 다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래요? 하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한 군데는 사정이 생겨서 또 지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 모더나가 아니라 딴 데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노바백스라든가 이쪽에 좀 승인이 좀 빨라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